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1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장우석 부사장님이 안 계신 지 벌써 3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만 이렇게 잘 버티고 나면 우리 장 부사장님이 또 함께 아침을 열어주실 텐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장 부사장님 찾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아마 이제 미주미 주말 라이브 때도 이번 주는 뭔가 이제 행사가 있어서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빨리 건강을 찾으셔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뭐 스케줄 하나 있는 거 빼놓고는 내내 직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더워서요. 어딘가에 나가면 그 땡볕에 버틸 자신이 없었는데 어제는 낮 기온이 거의 35도 이상 올라가는 땡볕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뭐 35도는 그냥 기본으로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40도를 넘나드는 그런 여름 날씨가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나무를 조금 더 많이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자, 주말 사이에 시장 상황은 일단 지난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상승이 더 우세했고요. 좀 금요일에는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한 차례 고용지표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생겼지만 굉장히 시장에 우려 또 예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할 텐데 지금 이 시기에 시장 상황을 점검해보고 또 종목에 대해서도 이런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또 담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뉴욕 증시의 자세한 마감 상황과 또 월갈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번 주가 미국의 2분기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고요. 또 우리가 좀 약간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바로 수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자, 관련해서 많은 우려 속에 시작될 2분기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는 이라는 주제로 전반적인 월모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그 예상치가 계속해서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얼마나 실적이 2분기 안 좋았을지 좀 많이 줄어들었을지 혹은 선방했을지가 이번 주부터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지난 주말 시장을 보면은 6월에 고용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공격적 긴축 우려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연착륙에 대한 그런 발언들도 나오면서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최근 계속해서 강합니다. 나스닥 지수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아니죠. S&P 500 지수는 3,899포인트 선으로 소폭 하락 0.08% 하락했고요. 다우 지수는 0.15% 소폭 내린 31,338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만 0.12% 소폭 오르면서 11,635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보합권 등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6월에 비농업 고용이 37만 명 넘게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에서 처음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가 25만 명이었고요. 저도 지난주에 이 부분을 전해드리면서 앞자리 숫자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상치보다 앞자리가
역시나 3으로 유지가 됐고요. 37만 2천 명 증가라는 엄청난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 6월의 실업률은 3.6%로 4개월 연속 같은 수치를 유지했고요. 실업률 3.6%는 50년 만에 최저치였던 지난 2020년 2월에 기록했던 3.5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지만 미국 고용은 이렇게 발표된 지표처럼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연준이 일단 7월에 0.75%포인트 올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화가 더 됐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용이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은 연준이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요. 우리가 지난주 내내 2%대 후반을 유지를 했는데 3.1%까지 장중에 올랐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3.14%까지 올랐습니다. 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난주에 계속 일어났는데 금요일에도 발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볼까요? 헬스케어 업종이나 기술주를 제외한 전체적으로 9개 업종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락폭은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28%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 가운데 애플과 구글은 각각 0.47%, 구글도 0.72% 올랐습니다. 메타 주가는 0.76% 하락했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0.68%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의 배경이 있었죠. 테슬라는 주말 사이 트위터와 함께 볼 이슈가 전해졌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장중에 인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설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장 마감 후에 트위터가 이 계정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나한테 주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나 인수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감 후에도 트위터 주가는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는 중국 승용차협회 보고에 따르면 6월에 7만 8,906대를 판매하면서 5월에 3만 대 수준보다 훨씬 많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가가 장중에 2% 그리고 장 마감 후에도 이런 테슬라 또 트위터 관련된 이슈와 함께 2% 넘게 올랐고요. 이렇게 트위터와 테슬라는 함께 계속해서 좀 관련한 이슈와 함께 엮어서 주가의 향방이 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주에 계속해서 게임스톱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4대1로 주식 스플릿 소식이 전해졌죠. 최고 재무 책임자가 사임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여러 부서에서 감원을 결정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청바지 업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1% 올랐고요. 반면 업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당초 낮췄던 목표보다도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비타코코라는 음료 회사가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상향을 했고 잠재적 불황을 견딜 수 있고 회사의 수익 구조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이 언급되며 주가는 11% 넘게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별주 스플릿 에어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티어 그룹과 합병 계획에 대한 주주 투표가 연기됐다라는 소식으로 주가는 4% 넘게 올랐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제가 좀 힘들어 보이나요?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월요일은 원래 피곤하고 힘든 날. 저희 옆에 파트너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함께 있었다면 월요병 너무 힘들다 이런 푸념하면서 시작했을 텐데 대화 나눌 상대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자, 저의 대화 상대는 잠시 후 우리 이원주 선임연구원으로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올게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리더 엑손모빌. 자동차용 엔진오일에서 선박용, 항공용, 산업용 윤활유까지 엑손모빌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모빌코리아 울산 플랜트의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보다 윤활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의 퍼포먼스 모빌1, 합리적 솔루션 모빌 슈퍼. 지금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with the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with the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 네, 투자스타 파이널 라운드가 아마 이번 주에 방송이 되나요? 다음 주인가요? 지난주에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제 본선 진출자들 이렇게 막 브리핑하고 하는 그런 영상이 토요일에 업로드가 됐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3프로TV 항상 토요일마다 업로드되는 영상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을 일단 둘러보고 그 시장 가운데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꾸려볼 만한 종목을 몇 가지죠? 세 가지? 예, 세 가지를 합니다.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해 주실 그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셨는지 보니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분류해 주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네. 투자 성향이 다 같지는 않을 그쵸. 거니까 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기준으로 좀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왔고요. 네. 그 첫 번째 종목은 그 저희 장 부사장님 좋아하시는 이팸이라는 종목인데, 그 단기적으로 지금 리스크는 좀 크더라도 네. 좀 높은 단기 수익률을 꾀할 수 있는, 좀 확률상 좀 그래도 높다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M&T 은행이라는 은행 종목인데, 그 M&T 은행 같은 경우는 하락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이나 뭐 약간 소폭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수익률이 엄청 크진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장기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그 핸드메이드랑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 애쉬라는 네.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 너무 싸졌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전반적인 증시에 대해 말씀드리고 좀 자세히 또 종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종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면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지난주 시장만 놓고 보면은 증시의 방향이 이러다 바닥 더 안 내려가고 오르나? 이런 기대감은 아주 살짝 들게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죠. 뭐 실적 시즌도 있고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될 CPI도 있고요. 네, 증시 맞습니다. 방향 지금 어떤 건가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스권 증시를 아직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전반적으로 조금은 하락 가능성이 큰 그래도 박스권 증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3,800, 그러니까 뭐 EPS가 S&P 500 기준으로 한 236달러, 지금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PER도 16배, 3,800 정도를 보고 있고, 네. 베스트로는 4,100, 그리고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에서는 3,400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하나씩 근거를 좀 살펴보면요. 그 당연히 그 증시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주당 순이익이 가장 중요한 지표일 텐데요. 주당 순이익이랑 가장 동행하는 지표를 찾아보면 미국의 그 M2 통화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반적으로 경제에 풀려 있는 돈이 많으면 당연히 기업들도 돈 많이 버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상관계수가 원래 1에 가까울수록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0.96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동행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M2 통화량을 좀 전망할 수 있다면 아마 기업들의 순이익도 전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M2 통화량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회색 그래프가 연준의 M0 통화량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연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발행한 통화량을 합산한 건데, 이 M0 통화량에다가 이 M0 통화량을 활용해서 민간이 대출을 또 막 일으키기 때문에 그 민간이 통화 증수 역할을 해줘서 이제 실질적인 경제에 풀리는 돈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M0 통화량은 최근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긴축적인 정책들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감소하고 있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네. 최근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연준이 통화량을 줄여도
이 민간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면서 전반적인 M2 통화량을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연준은 줄이고 민간은 늘리면서 좀 플랫하게 좀 지켜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사실 EPS도 앞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크게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 결국에 민간이 얼마나 많이 대출해 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보면 그 민간은 당연히 일단 은행들의 좀 여건을 봐야 되거든요. 상업은행들.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뭐 대출이랑 예금 비중을 가져온 건데 예금이 지금 너무 많고 대출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라는 건 충분하고요. 그럼 소비자들이 대출을 잘할 수 있을 거냐를 고민해 보면은 이 차트인데 아직 모기지 채무 불이행률도 역사적 최저치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소비자 대출 채무 불이행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플로우들은 좀 전반적으로 위험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출 잘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 민간이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라는 거는 지금 많은 상태인데 근데 그럼 다음 봐야 되는 건 뭐냐? 실제로 이 미국 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많이 공급될 수 있어야 이거를 소비하기 위해 대출도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오른쪽 위에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ISM 제조업 생산 지수인데 이게 50%를 넘었다라는 얘기는 전반적인 경제의 생산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증가 속도는 조금 느려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최근에도 사실 50% 넘어서 사실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생산은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조금 줄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생산자 인도 시간 지수인데요. 인도 시간 지수라는 거는 이 50%를 넘었다는 의미는 이 제조업체가 생산을 했는데 이거를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 재고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증가하는 속도 자체는 굉장히 내려왔어요. 이거는 좀 전에 이따 보여드릴 페덱스 실적 보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잡히는데 최근에 좀 개선되고 있는 시그널이 있기는 있으나 아직도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산자들의 창고에는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이게 빨간색 그래프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그 이제 리테일 업체들까지 인도가 돼야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전달이 되는데 이 생산 이제 고객 재고 같은 경우는 지금 50%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고객들의 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고객들의 재고가 준다라는 거는 고객이 원하지만 살 수 없다라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 마트에 제가 필요한 물건이 없는 겁니다. 그 운송이 문제인 건가요? 운송이 문제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릴 건데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나이키에 대한 실적이 6월 27일에 나왔었어요. 근데 나이키 실적 보면 미국 경제를 되게 잘 대변합니다. 그 오른쪽 위에 그래프 보시면은 수요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공급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수요는 문제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실제로 그래서 매출액 전분기 대비 변화율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매출액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최종 소비자까지 인도를 못 하더라도 가격을 올리면서 계속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올리면서 계속 매출은 참 방어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고도 지금 전분기 대비 보면 10% 가까이 전분기에도 거의 20% 가까이 늘어났었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배송을 못하고 있는 거는 문제지만 수요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가격을 계속 올려가면서 제품을 판매할 거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 올리는 게 그런 것도 문제지만 환율 때문에도 가격을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나요? 환율,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약간 지금 핵심은 뭐냐?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운송망이 해결돼야 됩니다. 운송망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네. 1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페덱스가 그 글로벌 대표적인 운송 업체 중에 하나인데 페덱스 같은 경우 6월 23일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이 기업의 내용을 좀 보면은 좀 실마리가 잡힙니다. 보시면은 그 이 파란색 그래프가 페덱스의 익스프레스 사업부의 배송량을 나타내는 건데 최근에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인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해서 운송망의 비효율성이 엄청 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송 수요가 없는 거는 아닌 게 지금 배송 단가를 보면은 유가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업체들이 배송해줘 하고 있는데 이 물류의 한계라는 게 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분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네트워크의 그 비효율성을 겪고 있다. 네.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때 아까 ISM 지표를 좀 보시면은 최근에 좀 개선된 거는 보였잖아요. 그 어떤 거냐면 결국에 이 핸들러들이라고 하는데 이 배송하는 사람들의 스케줄을 좀 효율적으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위 놀고 있는 사람 좀 없이 모두 좀 풀 가동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플랫폼으로 스케줄을 짜는 방법으로 좀 해결이 되고는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라서 아마 쉽게 해결되긴 힘들 겁니다. 그럼 잠깐 이제 좀 그 돌아와서 네. 결국에 우리는 지금 증시를 맞추기 위해서 EPS를 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EPS를 잠깐 보시면 결국에 이 생산자 인도 시간 지수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대출이 늘어나려면 사실 뭐 물건이 있어야 이제 그걸 살려고 대출을 하는 거니까 아마도 이게 그 급격하게 내려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와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통화량도 약간 내려와서 좀 플랫하게 갈 것 같고 그러면 EPS도 좀 그냥 플랫하게 갈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시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변수인 주당 순이익은 앞으로 크게 늘어나기도 어렵고 크게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증시의 중요한 PER을 말씀드리면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 PER은 이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잠시만요. 그 위에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컴퓨터가 좀 느려서 네, 이 보시면은 그 이 회색 그래프가 이제 PER 차트인데요. 네. 아이고 잠시만, 네, PER 차트인데요. 이 원래 보통 이 PER을 역수로 둬서 주주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원래 봅니다, 많이. 네. 근데 이제 무이형 금리에다가 주식은 조금 위험하니까 여기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우리가 이 1년에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 파란색 그래프랑 이 분홍색 그래프가 나눠 놓은 건데 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결국 최근에 PER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결국에 최근에 그 무이형 국채 수익률 10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급등하니까 네. PER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좀 금리를 전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래 그래프로 넘어가 보시면은 금리는 심플합니다. 결국에는 그 이 연준의 이 돈을 예치했을 때의 금리 그리고 그 이게 장기 시장 금리와의 격차에 네. 따라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정해지는데 결국 장단기 금리 차라는 건 오른쪽 그래프에 장기 사이클을 그려놓은 건데 최근에 좀 하향 추세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더라도 막상 이 장단기 금리 차 계속해서 빠지면서 좀 10년물 금리는 전반적으로 3%를 좀 유지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EPS도 좀 플랫이고 결국 금리도 플랫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음 차트인데요. 네, 이 차트인데요. 결국에 EPS도 좀 전반적으로 플랫할 것 같고 네. PER도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 플랫할 것 같다면 전반적인 증시는 좀 박스권을 전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박스권에 상단하다는 그러면 네, 3,400 위와 네. 3,800선인가요? 네 일단 그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면 3,400 시나리오는 물가 안 잡히고 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조금 과하게 빨리 올릴 때 이럴 때는 좀 그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뷰로는 거의 8월 달 안에 네. 3.5% 후반까지 뚫을 가능성을 제로로 보긴 어렵다라는 뷰거든요. 제로로 보기 어렵다라는 네. 표현이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있다. 네, 그렇게 되면 3,400까지 뚫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네. 거고요. 근데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사실 그 전반적인 물류난은 사실 인력 부재라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되기가 좀 어려워서 단기간에. 아마 그럼 4,100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있습니다. 하단은 3,400선 그리고 네. 상단은 4,100선에서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올 하반기 전망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일단 방향은 박스권이다. 네. 이렇게 우든 좌든 뭔가 흐름이 없이 계속해서 등락을 보일 것이다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산업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어떤 산업이 매력적인 거죠? 네,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면요. 문제는 그런 거예요. 전체 경제의 파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팬데믹 이연 수요가 있는 섹터들 때문에 네. 이런 섹터들은 사실 강제로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풍선 효과로 다른 섹터들이 눌립니다.
전체 경제의 파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섹터가 주로 성장하느냐를 살펴보면은 이 12개월 포워드 매출액이라는 거는 지금이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 그 12개월 포워드 매출액이라는 거는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이렇게 4개 분기를 더한 거를 말합니다. 네. 이거의 성장 속도를 보는 건데 당연히 소비자 서비스 섹터. 이 아무래도 뭐 카니발이나 뭐 라스베이거스 같이 약간 그동안에 좀 팬데믹 때문에 못했던 섹터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요. 근데 크루즈가 요새 너무 안 좋거든요. 아 최근에 카니발 실적 나온 거 보면 탑승률 기대치 대비 엄청 상회했고 근데 주가는 주가는 좋지 고꾸라지고 않죠.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 유가가 오르거나 뭐 이런 건 네. 좋진 않으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유통, 자본재, 은행 같은 섹터들이 앞으로 좀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섹터들이고요. 이것 때문에 다른 섹터들은 분명히 눌릴 겁니다. 네. 그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같은 기준으로 에너지 같은 경우 최근에 유가 빠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뭐 제약 생명과학, 원자재, 정보통신, 자동차까지 이렇게는 좀 아무래도 풍선 효과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6개 지수에서 좀 구성 종목 중에 매력 종목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6개 섹터가 소비자 서비스, 소프트웨어, 미디어, 유통, 자본재, 은행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종목을 볼까요? 바로. 네, 알겠습니다. 네. 19페이지이고요. 네, 페이지를 친절한 보시면. 네네. 우리 이원주 선임.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6개 섹터 중에서 네. 가장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탑 10 종목을 골라온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라스베이거스 샌즈, 네. 뭐 워너브라더스, 뭐 시저 엔터테인먼트 같이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가장 실적이 빨리 올라오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왜 최근에 빠지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사이클이 짧은 종목들은 성장이 이제 진행이 될 때마다 이제 끝났겠다라는 우려감이 계속 반영이 됩니다. 성장이 보이면은 이 성장이 끝이구나 이런 우려요. 그렇죠. 성장 사이클이 너무 짧으면. 실제로 리오프닝 반발 수혜주 같은 경우들은 네. 그 이 단기적인 실적이 가파르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장 끝났겠네 하고 밸류에이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실적 너무 빨리 올라오는 기업 중에 성장 사이클이 짧은 종목들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 10개 종목 중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이팸 시스템즈입니다. 이유가 이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주가 보면은 1.4%밖에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장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성장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팸 시스템즈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은행주 좀 말씀드릴 건데 네. 2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아무래도 PER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PER이 내려가는 논리는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논리에서 좀 자유로운 종목을 사면은 아마 하락 리스크가 좀 제한적일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PBR과 ROE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네. 주당 자기 자본이 이제 계속 높아지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오히려 ROE는 올라가는데 이 PBR이 빠져요. 네. 근데 이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 왜 그런지 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살펴보면은 네. 이런 겁니다. 이 12개월 포워드 EPS가 가장 빨리 높아지는 그 은행들의 좀 명을 좀 보면은 M&T 은행이라는 기업이 가장 빨리 높아져요. M&T 은행? 네, 이게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것들은 보통 글로벌 IB들이니까 그쵸. 이 시티그룹, 이 JP모건 체이스 같은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빨리 안 높아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ICG라는 게 시티그룹의 사업부별 매출이거든요. ICG가 뭐죠? 이게 기업금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뭐 이제 IPO를 해주고 네. 뭐 이제 주식 발행을 해주고 채권 발행을 해줄 때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인데 네. 기업들은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비중이 높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업은행에서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기업은행에서 안 좋아지니까 전반적으로 실적 성장 속도가 좀 낮은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지역은행 그러니까 상업은행 비중만 높은 기업을 사는 거죠. 개인 금융 비중이 높은 기업을 사는 거죠. 그래서 M&T 은행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컨셉은 네. SC입니다. SC.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장기 매출의 성장률이 이 파란색 그 차트고요.
그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밸류에이션이 그 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80% 빠진 게 지금 SC이고 네. 이제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을 좀 매수할 필요가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컨셉의 종목들을 골랐는지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애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고도 거래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건 저 처음 알았거든요. 아, 그런 네네네. 수공예품을 파는 건 아, 알고 있었는데 네네네. 중고거래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우리가 새 물건 사기보다는 조금 더 싼 아, 네, 그럴 수 있죠. 물건들을 좀 네. 허리띠 졸라매는 네. 그런 관점에서 사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애쉬도 그 팬데믹 수혜주로 엄청나게 네. 각광을 받다가 주가가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 근처까지 많이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뭐 주가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신 거죠? 아, 네. 말 나온 김에 네. 그럼 SC부터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페이지 수를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하신 원래? 대로 왼쪽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카테고리별, 그러니까 전체 마켓 그 이제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 보면은 홈 인테리어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4.4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44억 달러 정도. 네. 근데 이 말인즉슨 팬데믹 수혜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집에 있었고 홈 꾸미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팬데믹 수요 때문에 작년에 실적 기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는 좀 실적이 안 좋은 게 맞고요. 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이 에비타, 그러니까 수익성이라고 하죠. 수익성이 2분기, 3분기 때 보면은 좀 계속 전년 대비해서는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 GMS,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SC 쪽에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성장 가치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네.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분홍색 그래프가 뭐냐면 팬데믹 이전에 평균적으로 SC를 아예 처음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분기마다. 보시면은 이게 분홍색 그래프 보통 분기마다 500만 명씩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좀 보면은 오히려 500만 명 이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SC라는 그 문화가 지금 주로 MZ 세대들이나 여성들 위주로 굉장히 미국에서 가파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홈 인테리어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단기적인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오른쪽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중고 거래하는지 몰랐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작년에 인수한 기업들이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 대표적으로 디팝이라는 기업이 어떤 거냐면 네. 그 이제 Z세대, 그러니까 26세 미만에서 이용률이 90%가 넘는 그 명품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26세 미만이 네, 명품을 중고로 사고 싶을 때, 판다. 네, 그때 중고로 사고 파는 비즈니스고 성장이 엄청 가파르고요. 네. 그리고 엘로세븐이라는 것도 어떤 거냐면은 주로 이제 남미 쪽에서 애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애쉬가 인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 세계적으로 약간 우리나라로 따 좀 당근마켓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여성 위주로 그리고 이제 20, 30대나 그 아래 나이대에서 소비가 많은. 네, 그쪽에서 계속 이렇게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당연히 이들이 나이가 든다고 뭐 예를 들면 로블록스 같은 것들은 어린 분들이 하다가 네. 나이가 들면 좀 이탈하잖아요. 그쵸. 근데 애쉬 같은 경우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계속 누적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기 성장주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네. 포인트로 이제 애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첫 그다음으로- 번째 애쉬 봤고요. 이어서 뭐 볼까요? 그다음으로는 이팸 시스템즈를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순서를 다르게 해가지고 아,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팸. 네, 화면 보시면 되고요. 이팸 투자하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아, 그쵸. 네. 사실 저는 지금 추천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 일단 25페이지를 네. 보시면 그 어떤 산업에 투자하고 있느냐, 산업에 참여하고 있느냐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모든 기업들이 사실 디지털 전환 수요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개발 인력을 구축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팸 같은 기업한테 우리 플랫폼 좀 제작해줘, 아니면 우리 좀 비즈니스를 IT화 해줘라는 어떤 외주를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 시장입니다. 이 전체 시장이 한 4,600억 달러 정도 규모고요. 네. 이팸이 참여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해주고 이 기업들의 맞춤형 IT 솔루션을 좀 만들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 차트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전체 시장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2006년 대비해서 2021년에 한 1.6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네.
당연히 IT 전환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센추어라는 기업이 굉장히 가장 대형사고 그리고 이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뭐 2, 3위 정도 하고 네. 이팸은 좀 작은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성장보다 대형사가 오히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이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네. 그 가트너에서 서베이 같은 것들을 해보면은 결국에 이 IT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에는 이 IT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서베이 응답 비율이 64%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IT 기술을 잘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를 구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야 이제 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네. 인력 얘기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네. 여기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인력이 꽤 맞습니다. 많았어가지고 네네네. 주가가 엄청 좀 단기간에 많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이제? 일단은 그 원래 벨라루스 그리고 인이 창업자예요. 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개발 인력이 60% 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지금 전반적인 기업들의 가동률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좀 정확히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실적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네. 페이지 수 27페이지인데요. 그 최근에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지금 이익률이 급하게 내려가고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이들의 전략은 뭐냐면 원래 각 지역마다 이 대형사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유니버시티를 건설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로 인건비가 싼 네. 이제 뭐 러시아 뭐 동유럽 지역이나 좀 액센추어 같은 경우는 인도에 굉장히 크게 좀 구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크게 구축을 해놓고 IT 인력 계속 양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형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건데 이팸의 전략은 이제 좀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비중을 다각화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원래 인도 쪽에서도 저변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학습 유니버시티를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결국에 이 시장 수요라는 거는 공급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을 늘릴 때마다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 추세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팸도 지금 주가 빠졌을 때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차트만 말씀드리면 될 것 M&T 같아요. 은행 네, 제일 M&T 높았는데 이제 그 은행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페이지 수는 31페이지이고요. 네. 그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 그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M&T 은행의 지점들 수예요. 북동부면 네. 약간 뭐 여기- 워싱턴 있는 네, 보스턴이나 뭐 보스턴, 이제 뭐 보스턴. 버팔로나 뭐 이런 쪽 다 워싱턴 다 이쪽 네. 지역인데 그 이 지역에서 원래 한 8등 정도 하던 기업입니다. 네. 근데 2021년 4월에 이 피플스 유나이티드라는 11위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합쳐서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로 아래에 있는 기업입니다. 와, 엄청 그래서 지금 커졌네요. 이렇게 은행이 대규모로화 되면은 뭐가 좋냐면 원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은행의 원가는 예금 이자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사실 근처에 은행이 있으면 거기 예금하는 좀 편하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은행들이 뭘 하냐면 그 예금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하니까. 그래서 값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M&T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예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지금 있는 거고 네. 대출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졌거든요. 가까운 은행 가서 네,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가장 수혜가 좀 좋고 밸류에이션도 싼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락 리스크가 제한적인 종목으로 M&T 은행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향별로 또 투자해 볼 수 있는 종목 3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야미제 카페에 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진행하면서 모든 자료를 방송 마치자마자 그 야미잘, 미주미 카페죠. 야미잘 카페에다가 다 올려둡니다. 그 내용 참고해 보실 분들은 그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할 텐데 지금 살짝 준비 중이셔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아주 한 1분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외모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부질없죠. 네, 내일 또 어두운 옷 입으면은 칙칙해질게 원하니까요. 월요일인데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화사한 옷 입으면 기분도 좀 좋아지실 것 같아요. 오늘 비도 좀 지역에 따라서 곳곳에 추적추적 내린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사하게 입고 나가셔서 기분이라도 좀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위원님. 자, 네. 오늘 주말 사이 시장을 보면은 네. 아주 소폭 하락? 예, 이 정도면 좋은 거죠. 네, 선방했다고 봐야죠. 네. 일단 5일 만에 S&P 500이 떨어졌지만 0.08% 떨어졌습니다. 큰 의미는 없겠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5일 나스닥이 5일 연속 상승한 거, 그리고 주간 단위 결국 S&P 500이 결국 상승 마감한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긍정적인 데서 의미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용보고서 말씀드리면 상격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죠. 왜냐하면 25만 건, 24만 5천 건 정도가 컨센서스였습니다. 다만 오히려 더 좋게 봤던 사람이 많습니다. 22만 건까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망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만 2천 건이나 나온 것은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 올해 이번 달에 발표될 소위 그 결정들 연준에서 금리 결정이 상당히 더 적극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반대급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항상 그렇죠. 동전의 양면이 있다 보니 바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바로 이와 관련해서 비모의 수석 경제학자 이분은 연준이 7월 말 75bp 소위 자이언트라고 스텝이라고 불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이 더욱더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헷갈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 10년물 금리가 3.1% 수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달러가 역시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막판에 보면 조금 내려가면서 조금 전날보다 0.21% 하락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장중에 보면 그날 보면 거의 107.8포인트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달러의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달러의 고공행진이 아마도 이번 주부터 발표될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상당히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따른 경고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번 진행되는 분기, 즉 3분기 실적의 가이던스에서 상당히 언급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행복할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것이 해결돼야지 전 세계 우리나라 주시장 포함해서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가장 관심 있어할 뉴스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아니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입니다. 네네.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상을 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들 보시는 거가 많이들 공감하시는 거가 뭐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소송전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송이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지금 트위터에서는 대단한 또 그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했다는 얘기도 속보로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소송이 붙을 텐데 하여튼 핵심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이제 공식 통보를 한 거 아닙니까? 나 이제 트위터 인수 안 하려. 그리고 안 하는 거를 그냥 안 해주면 이제 엄청나게 또 차지를 내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안 주고 있다, 제공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저도 그렇고 지인이 바로 이 뉴스를 보자마자 그래서 테슬라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쵸. 근데 대부분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 주말 라이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상 업데이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몇 가지만 보면은요. 그날이요 발표된 이후에 트위터는 시간에서 거의 10%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5% 정도로 마감됐고요. 지금 테슬라는 조금 더 올라갔다가 결국 2.3% 정도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발표된 거로 뉴스에 우리가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처음 본 거는 4월 4일이었습니다. 4월 3일 4일이었는데 그때 고점 대비
트위터는 조금 더 오르다가 뭐 54달러에 인수한다는 거 나온 거가 4월 25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고점 갔다가 되게 흘러내리고 그래서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고요. 딱 이때가 1,13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고점 조금 언저리였거든요. 35%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5%가 떨어져 있으니 얼마만큼 회복이 되겠냐는 것인데요. 이거는 제가 베런즈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다 다를 테니까요. 생각해볼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뭐 34% 떨어졌으니까 35% 이거 회복하겠지 이렇게 얘기해서는 잘 안 되잖아요. 주가가 34% 떨어졌는데요. 트위터 인수 합의 발표한 시점에 나스닥이 2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게 사실이죠. 거의 50% 엄청 더 많이 빠진 거죠. 호재도 있었죠. 그 이후에 1분기 발표 실적이 2.2달러 정도였었는데 3달러 발표되면서 거의 50% 이상 더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호재인데 호재가 반영이 안 됐다는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나스닥 전체 시장 마찬가지지만 리세션 우려감도 있는 것이고요. 중국에서의 생산이 부진한 것도 분명히 더 반영될 수도 있는 거였죠. 악재로 반영될 수. 다만 지난주에 발표됐지만 중국에서의 6월의 판매가 좀 더 사상 최고를 기록했잖아요. 또 긍정적 소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베런즈에서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가 GM이 같은 기간에 25% 빠졌어요. 그러니까 GM보다 더 빠진 거 분명히 있죠. 그렇죠. 포드는 30% 빠졌으니까 포드보다 더 빠졌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물론 비트코인한 요인도 있겠지만 결국은 트위터 인수에 따른 불명확성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부품회사인데 13%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더 떨어지고 경쟁사보다도 경쟁사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하여튼 여타 자동차 회사보다 더 떨어진 건 팩트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퓨처 펀드 액티브의 바로 이분 게리 블랙은 오랫동안 장기 투자했던 분입니다. 워낙 이분의 커미트를 많이 따는 분인데요. 인수 포기가 확정되면 테슬라 주가는 5에서 10%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분의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인수 포기가 확정된다라는 거는 그냥 일론 머스크가 나 완전 포기할 거야 이 발언인가요? 아니면 분명히 소송이 제기될 소송하고 텐데. 다 끝난다는 요인이겠죠. 이건 아직 먼 아직 얘기죠. 멀었죠, 지금 그럼. 이미 포기한다는 건 이미 발표했잖아요. 네. 하여튼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가 궁금하실 텐데 판단의 기준을 드리는 거죠. 각자 다 생각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테슬라 주가는 5에서 10%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트위터 인수 포기가 역시 확정되면 테슬라 주가는 $100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100라고 하면 지금 보면 한 15% 정도 올라가는 거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이분도 5에서 10%를 금액으로 보면 한 $80, 뭐 $70, $8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그 정도에서 지금 월가의 시각이 두 분 정도는 공개적으로 확인됐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오늘 밤 전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은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많은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아마 많은 코멘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아이비들의 의견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거는 발표하고 나서 그 위에 변화된 건 없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매수 의견과 중립 의견 그리고 매도 의견은 다 다양하게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6월달에 그런 생산 그 2분기의 실적을 정확한 실적이 아니라 딜리버리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 이후에 목표 주가는 많이 내려간 것 또한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볼 텐데 사실 이번 주에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입됐기 때문에 네네. 과연 주가에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는 물가 지수가 있고 네, CPI가 있고 수요일. 수요일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실적 시즌이고 CPI는 뭐 지난주에 한번 다시 말씀드렸는데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요. 지난 주말까지 업데이트된 거로 보면 4.3%가 이익이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2분기에요. 근데 이것조차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 정도 나오면 평균적으로 보면 결국 뚜껑이 열리면 9% 정도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은 평균적으로 78에서 80% 정도가 이익을 상회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평균 상회하는 정도가 한 8%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늘 지금 여돈 앵커께서도 표정이 좀 안 좋잖아요. 신뢰감이 없다는 겁니다. 신뢰감. 그러니까 이익 예상치를 좀 낮추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낮춰주고 있는데 지금은 신뢰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3월 말 전망 대비는 3월 말에는 5.9% 이익 증가였기 때문에 그 파양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일단 시작되면 이거는 오히려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도 꼭 역사적으로 뭐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익 전망에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차례 블룸버그 자료 보여드렸지만 리세션에 들어가면 이익이 평균 15% 하락되거든요. 올해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미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요. 들어간다 그러면 230이 아니라 $200 가는 거고요. 내년에 간다 그러면 250이 아니라 $210 수준까지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더 수치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망은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S&P 500의 주당 이익의 전망 추이입니다. 지금 이게 오늘 현재입니다. 이게요. 이게 보시면 2022년에 $230 정도 되고요. 내년에 250, 후년에 270 정도 되는 건데 보면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 없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신뢰가 없어지고 많이 눈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리세션에 들어간다면 이게 보합 내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을 극히 더 심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거죠.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여고하면서 내온 게 근거를 갖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것에 신뢰도가 약간 없다는 사람이죠. 우리도 이제 미국 주식하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만한 지수가 제조업 PMI랑 주당 이익의 증가율이라든가 S&P 500의 지수를 많이 보십니다.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글로벌 PMI의 증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진한 파란색이요. 다음에 파란색은 주당 이익 성장률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결국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요즘 PMI가 엄청 떨어지고 있는 건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중국만 좀 예외고요. 이렇게 되면 이익 증가율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익 증가율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많은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각자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런 주장이 꽤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제가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올해 내년까지 해서 리세션에 들어갔다는 사람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시장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어려워지겠냐는 거죠. 지금 이거는 현재입니다. 눈높이가 낮아지죠. 그래 지금 현재 지난 주말 기준에 S&P 500 중에서도 왼쪽은 가치주고요. 이건 성장률입니다. 가치주는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것조차도 내려갈 수 있겠죠. 이거 이제 아직 지금까지 기준인데 이거는 성장주는 그거랑 상관없이 리세션이랑 상관없이 이미 가믹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믹. 무슨 얘기냐면 리세션에 따른 많은 분들이 리세션은 정말 걱정하시고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고 걱정하신다 그러면 이익 전망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거에 좀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어느 섹터가 더 큰 영향을 받느냐는 것은 여기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답정료나 마찬가지. 딱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거는 역사적이나 과거로 보면 그러면 이 상태를 보면 너무 지금 한쪽으로 더 쏠려서 매매를 하시면 약간 곤란하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분산 투자가 분명히 필요하겠고요. 너무 성장주일 변도에 가신 분들은 가치 쪽도 좀 가시고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익 전망 추이가 네.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머징 마켓이라면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이거는 거죠? 이제 이것도 아마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도 토론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S&P 500이요. 그리고 스톡스 600은 유럽입니다. 유럽. 토픽스는 일본이죠. MSCI 이머징 마켓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로컬 커런시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그러니까 달러를 바꾸기 전에 각국의 화폐 단위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은 이머징 각국에 간 거로 가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진한 파랑의 S&P 500입니다. 계속 조금씩 올라다 이게 약간 정체돼 있죠. 토픽스도 약간 정체돼 있고 그 스톡스 600도 약간 꺾이고 있잖아요. 이머징 마켓은 그렇지 않아도 흘러내리고 계속 있거든요. 이거 환율의 효과가 가장 큰 거가 달러까지 고려하면 이게 툭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이런 약세 부분도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이익 전망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은 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제대로 분산하지 않으면 실적 시즌에 정말 타격이 좀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익 전망에 대한 신뢰도에 의심이 만약 있다면 전 개인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저는 의심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저는 아주 극소수 의견이고
다수의 의견은 신뢰도가 꽤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리세션이 우려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가치 쪽을 보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퀄리티 쪽을 더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퀄리티 주식, 그리고 배당 주등 이런 것들을 좀 늘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수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내일은 이걸 관련해서 어떤 ETF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내일은 이런 거랑 전혀 반대되는 시각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희망 고민이 될 수 있지만 반대되는 시각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내일은 좀 밸런스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관련한 연관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한 2주 정도 방송하면서 그동안 안 들어오셨던 분들 계셨나 봐요. 장 부사장님께서는 지금 한 달간의 건강상의 이유로 휴가 중이시고요. 저희와의 약속대로라면 7월 25일에 컴백하십니다. 그러니까 장 부사장님 잠깐 쉬시는 거니까 관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